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기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해야 하는데 예, 김준일 평론가가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기한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제가 깜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예, 착각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채널 A에 나온 사진인데 그 너무 웃기다 재밌다라고 하면서 보내줬는데 그 사진 한번 보면서 오늘 이야기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채널 A에 나온 건데 그 누가 이제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유세 네. 도중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찰관님 입 안 막아도 돼요. 예, 공식 석상에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처신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입 막지 마세요.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 이게 세 번째예요. 제 기억에 세 번째인데 하나는 관련해서 그 범죄 이야기를 자꾸 하더란 말이죠. 네. 범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재명을 겨냥해서 본인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범죄나 혐의. 근데 이재명 조국을 겨냥해서 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거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는 거고 금방 같은 경우도 딱 떠오르는 연상은 입틀막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했던 말이 뭐냐면 뭡니까? 막말하지 말라. 욕설하는 정치인은 정치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저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이 땡땡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욕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앞뒤가 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이다 발언한다. 예. 단면으로 그렇게 보일 수 그렇죠. 있었죠. 예. 이걸 이제 엮어서 보니까 예. 이건 아니다. 정치 고관여청이나 저희들처럼 평론하는 사람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 말이 앞뒤 예. 다르다, 이상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도 언론에서는 계속 한동훈 위원장 말 잘하네, 좋다, 저 이재명 한 방 먹으니까 어때? 이렇게 하면서 쇼맨십을 하는 걸 계속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워낙에 노출 빈도가 이제 많아지니까 예. 국민들이 계속 보잖아요. 예. 선거 때는 모든 국민이 고관여청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앞뒤 말이 너무 안 맞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예. 뽀롱이 났다. 이제 났다. 예. 뽀롱이 났다. 제가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디스를 하는 것 같아요. 금방 예. 같은 경우 입틀막 같은 경우는 경찰관님 입 막지 마세요. 그거는 명백하게 카이스트랄지 이런 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뭔가 리액션을 하는데 그 리액션에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야 이거는 어떤 장면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야 이거는 왜 저렇게 했지? 그렇죠. 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냐, 미래 비전이 뭐지, 국민의힘한테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 얘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조 심판한다, 이재명 사기꾼이고 구속돼도 마땅한 범죄자다, 이 얘기 외에는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집단은 그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패다죠 원래. 근데 지피지기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거든요. 근데 나를 몰라. 이 문제는 한동훈과 윤석열에 대한 자기 객관화, 한동훈, 윤석열, 국민의힘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지. 국민들이 보는 한동훈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아니 거기 그걸로부터 입틀막이랄지 아니면은 뭐 욕설이랄지 또 아니면 범죄 혐의랄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당신들도 똑같은데 아니면 더해서 지금 내로남불일 수 있는데 이런 특히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정확한 지적에다가 하나 더 보태면 그러면은 자 지기는 모른다. 근데 지피는 하고 있습니까? 상대는 압니까? 이 사람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은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선지식, 선입견으로 나는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내한테 뭔 이야기 안 해도 알아. 너희들은 내가 계몽하고 지도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와야 될 대상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치의 기본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대신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국민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국민을 잘 모르면서 이미 나는 잘 알고 있다. 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밥 먹고 다는데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치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선심하면 쓰는 거니까.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이수정 후보 지지연설에서 드러났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늘 대상화시켜 놓고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휘를 해버려요. 이걸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자꾸 들으니까 야,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 아닌데? 정치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그러면 이들에게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김준일 평론가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자체 디스하는 것 같다. 특히 어제 그 채널A에 나온 그 영상은 입 막지 마세요 경찰관님 뭐 이거는 바로 떠올리는 게 그 진보당 김성희 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강성희 의원이었죠. 강성희 의원. 카이스트 대학생들 이게 바로 떠올려지거든.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디스하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가는 데마다 다른 거는 맞는데 왔다 갔다 해. 그저께 부산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 그렇지. 이것도 이상해. 100일도 안 됐어. 억울해.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하지만 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그렇죠. 그거를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 네가 왜 책임졌어? 너 법무부 장관인데 셀카 찍지 말고 너 책임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충청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부족한 게 있다면 다 제 책임으로 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여권에 복잡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그 노컷뉴스 제목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 한동훈 파고드는 찐윤 여분화 총선 후 경쟁 예고. 그래, 이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조금 복잡한 기류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장해찬이라든지 뭐 도태우라든지 아니면 뭐 자유통일당 같이 약간의 강경 우파 뭐 구구 뭐 이쪽이 지금 약간의 지지세를 얻고 있어요. 한동훈한테 조금 이렇게 여기가 찐윤이에요? 찐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열정적인 지지를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정권심판론이 너무 세니까 우리는 여당은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또 막 반발하고 막 자중질환 생기고 막 그러니까 야, 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당의 원로격이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단합 그리고 총력 투쟁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국정안정론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직접 디스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올려버리느냐. 잠깐만 그걸 한번 보고 가죠. 홍준표 시장이 이틀 전에 올린 페이스북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핑계나 댈 생각 말고
이거 한동훈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총선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도 한동훈 같고 셀카 찍는 시간에 이것도 한동훈 같아요. 왜 저렇게 예. 하겠습니까?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이건 전부 다 한동훈 디스네. 그러니까 한동훈 디스를 이제 예. 하는 이유는 결국 총선은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이 총선은 끝났다. 아. 그래서 당에서 뭔가 힘을 모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 이후에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갈 것이냐, 그때 어떤 위치에서 내가 힘을 가질 것이냐, 이 계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저 방식대로 말씀드리면 총선이 끝난 것은 국민이 끝낸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먼저 총선을 끝냈다. 남은 것은 표 계산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안에서 내부에서 진짜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어떤 셈법 그리고 물론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 기류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된다면 그 다음에 권력은 보수의 1인자는 나 아니야? 뭐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홍준표 시장 발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범진보 진영 민주 쪽에는 박지원이 있으면은 저기에는 홍준표가 있잖아요. 보수에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비슷한 약간의 노회한 정치, 중량감과 노회한 정치인인데 저분의 특징이 있어요. 저분이 맞는 말을 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정적들을 견제할 때 굉장히 맞는 말을 하세요. 아, 그럼 저거는 맞는 말이구나. 맞는 말이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를테면 이준석 까고 뭐 안철수 까고 나경원 까고 하태경 까고 이렇게 본인이 계속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들 당권이나 대권 경쟁자들을 비판을 할 때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본인은 얘기는 내로남불인데 보통 맞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앞으로 선거 얘기 안 하겠다. 정치 입 닫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지금 안 나오고 여권이 지금 이렇게 좀 자중질환 분위기가 나니까 이유를 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지금 이유를 보고 이유를 본다. 예, 지금 이제 보수가 재편되거나 분열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비대위가 서거나 뭐 이런 거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여권은 당장 지금 분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지금은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지금은 패배가 명약관화예요. 제가 뭐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아무리 표 계산을 해봐도.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더 이기느냐. 그게 뭐 180석이냐, 뭐 좀 200석은 좀 어렵긴 하지만 또 200석까지 이제 투표율이 높아서 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책임 소재가 불거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120석이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거를 승리로 볼까요, 패배로 볼까요? 지금 100 몇 석보다 좀 많은 103석 거죠. 원래 지난번 2020년에 103석이었거든요. 103. 그러면 이제 정신 승리를 할 거예요. 야, 우리는 사실상 승리한 거다.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많다. 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고 한동훈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100 언더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동훈도 저기 옛날에 이제 황교안처럼 사실은 책임론을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여권의 어떤 권력 투쟁의 분위기가 의석수에 달려 있고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그 내부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 지금 그 이유를 보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110에서 120을 한다면 한동훈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근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승인데요. 대승. 110석, 120석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승인데요. 범야권이 한 저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 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100석 어렵다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100석은 어렵다. 100석이 어렵다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현재 지역구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또 민심의 흐름. 저는 샤이 보수가 많으냐, 샤이 진보가 많으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일주일 전에 저는 샤이 진보가 더 많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겠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이 꾹꾹 누르고 담아가지고요. 직접 투표장에 가서 어떤 이제 그 결정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저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진보가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110석, 120석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어쨌든 가야 돼요. 뭐 탄핵이고 뭐고 제도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질 게 그렇지.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똑같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겠지. 가기 때문에 네. 과연 민심이 그렇게 해서라도 보수 결집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지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백석이하로 아예 끌어내려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정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통계나 과학적 접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신중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의 접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대선이 아니고 이게 총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인물이랄지 그다음에 마지막 어떤 이상한 이익단체도 아니고 뭐 축구협회 하나 축구회 축구 동아리 하나도 수십 개의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수백 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총선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몇 개가 뭐 이쪽으로 갔거나 이쪽으로 가면 5개가 이쪽을 잃으면 5개가 이쪽이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은데. 그 정통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예. 분석하는 거 저는 이제 타당하다고 예. 보고요. 다만 제가 이제 경험칙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주일 전까지 접전 지역 그리고 혼조세, 박빙 지역을 많게는 한 50개 그리고 적어도 40개 정도 된다. 오늘 동아일보 이제 보도 보셨겠지만 이제 접전 지역이 한 30개로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예. 자, 그 이유는 결국 거기서도 뭔가 승패가 결정났겠죠. 그러면 빠져나온 10개에서 20개는 뭐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우세하겠느냐? 경향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하겠죠. 예. 그 30개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경험칙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박빙 상태의 지지율에서 우위가 대체로 결정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니까 결국에 끝에 가서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30개 중에서 20대 10이지 않습니까? 결과도 20대 10일 가능성이 높지. 30개 중에서 갑자기 29대 1이 된다거나 1대 29가 되는 상황은 저는 선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귀가 얇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결국 백석이라는 기준으로 예. 넘어서느냐 못 예. 미치느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결국 이제 의석수로 드러날 건데 그러면서 저는 200대 100의 게임이 확고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번 말씀하세요. 이게 예. 보론이자 뭐 반론은 아니고 네. 뭐 이제 해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이 선거의 문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2020년 선거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뭐 180석 얘기를 했다가 더 가져갈 것도 뭐 깎였네 아니네 그렇지, 막 이런 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역풍에 대한 우려들이 네. 양당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미묘한 느낌이 감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야 200석을 아예 넘겨버리자. 그래서 이게 180석이 지금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보수 뭐 결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진보가 더 결집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야 힘 더 내서 결집하라 그래. 우리도 결집할게. 네. 뭐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아예 넘겨버리자 이 기회에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이번에 제외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지금 62.8% 나왔는데 그 전에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 40%대였어요. 2016년은 41.4, 2012년은 45.7.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대선은 70%대였습니다. 하지만은 총선은 효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해외에 아예 사는 사람들은 비례정당만 투표하고 근데 내가 학생이어서 잠깐 거주한다라고 신고한 사람은 뭐 지역구도 하는데 지역구에서의 그 투표의 효능감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렇게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해외에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국격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정권 심판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제가 투표율을 예전에 한 1, 2주 전에는 한 63% 정도 봤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분위기 느낌은 66을 지난번 2020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66을. 그러니까 넘을 것 같고 네. 60대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60대 후반까지. 68%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200대 100이 불가능하지 않다. 평소에 저렇게 신중하면서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신 김중일
우리 평론가님 존경하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오버하면 이번에 70% 넘는다.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75% 기준으로 보통 보는데요. 투표율이 70% 넘는다고 저는 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때 투표 다음 날 4개 할까요, 우리? 예, 그 저는 떠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나는 4개. 그렇죠. 내기 너무 많이 해서 파산할 것 같아. 68, 70%. 아니 저는 뭐 72%가 72%. 71점 몇 % 이렇게 간다고 네. 보는데요. 저는 중간에 그럼 69%. 제가 제일 비겁해 항상. 제가 20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간에 대통령 선거할 때 MBN 제가 출연할 때요. 그때 이제 표로 정말로 써서 찍기를 했는데요. 제가 끝자리까지 투표를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 맞춘 기억이 별로 없긴 한데 농담이고요. 이제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70%를 넘어선다고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양문석 위원장 건, 우리 또 진행했던 조수진 변호사 건 이런 것들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이 왜 이게 역풍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 같으면 뭔가 딱 터지면 역풍이 일어서 총선 판세를 막 뒤흔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 이번에는 그러면 박은정 검사 이슈나 여러 이슈들이 나왔지만 왜 이것을 바꿀 만큼의 역풍이 되지 않느냐. 그만큼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민심의 분노가 너무너무 끌어오르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한 건인데 그렇죠. 너희들 다 듣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심은 국민들은 선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죠. 예전에는 통칭해서 너 나쁜 놈이야 이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다 쏠렸는데 지금은 선별해서 부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게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거야?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보다 더 나쁜 짓이야? 라는 걸 가지고 선별적 투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제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맞습니다. 진행자 본색을 좀 진행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러면 자문하겠습니다. 자문하는데 이번 22대 총선의 쟁점이 뭡니까? 총선이면 쟁점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 문제가 되든 남북 문제가 되든 민생 문제를 나는 이걸 하겠는데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차별적이 이번에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쟁점만 뽑으라면 이중섭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중섭이에요, 이중섭.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선거 전체를 가르는 키워드가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론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라는 각이라도 써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쟁점 없는 총선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쟁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분노 투표로 이어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총선 투표율을 실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권 심판은 지금 당연하다라고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깔고 있다? 있죠. 깔고 있다? 예. 그 조금 얘기 좀 제가 더 할게요. 나 또 국힘에 또 고발당했어. 왜? 근데 아니 잠깐만 고발을 당하고 경찰에서 뭐 피의자 조사할지 뭐 이런 거 합니까? 연락 왔어요. 연락 왔어요? 이미 한 건 고발이 있었고 추가로 어저께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김준이 또 고발한다라고 해서 많이 뭐 일단 고발 좀 하지 마 좀 제발 힘들어. 맨날 방심이 징계하고. 저 나무위키에 김준일은 진보인 척하지만 사실은 보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위키를 믿어주세요. 국민의힘 당직자 여러분. 이게 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였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가서 거기는 제가 여론조사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54개 지역구의 데이터, 거기에 뭐 이제 데이터가 여론조사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 보니. 국민의힘이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73석밖에 안 나온다. 지역별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힘 내부에서는 전에 80석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 언더도 나온다. 여의도 연구원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의도 연구원 쪽에서 뭐 나온 자료를 뭐 이제 국힘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뭐 60대 후반 지역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 참고로 지난번에 84개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84. 지난번에 84개를 했는데 60대 업로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60대 언더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60대 후반이니까 60대 후반. 그러니까 아니 70대 기본 체력이 음. 77개는 무조건 한다는 정당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 제가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 여연은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이제 법정 가면은 내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희 보고서를 일단 가져와 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다. 내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3석이 나온 근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한 7에서 8 정도. 그러니까 그게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갑도 좀 흔들리는데 뭐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치고 송파 지난번에 갑을 비슷하잖아. 8개. 지난번에 간 게 그리고 지난번에 8개. 예, 그리고 이제 저기는 용산은 민주당이 강태용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역전은 하긴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꽃에서는데 그래도 나경원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8개 정도를 이제 받고 지난번이랑 똑같아. 그리고 인천은 14석 있는데 그 중에서 2석이에요. 강화 옹진하고 그렇죠. 미추홀을 여기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돼서 여기 2개 빼놓고는 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총 60석인데 지금 지난번에 미래통합 7개 했어요. 근데 그 7개 이긴 데 중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에서 4곳을 뺏긴다. 포천에 지금 김용태, 최춘식이 나왔었던 김용태가 지금 좀 앞서고 있고 그리고 동두천에 김성원이 앞서고 있고 여주에 김성규가 앞서고 있고요. 그 외에 용인갑을 옛날에 정찬민이 이겼는데 이제 지금 이원모가 나왔잖아요. 인사비선 거기도 지고 있고 그리고 평택을 이제 평택 병이 됐는데 어쨌든 거기 유이동도 지고 있고 그리고 이천도 밀리고 있고 통석준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분당 갑에 지금 이광재 안철수 붙었는데 이광재가 좀 앞설 것 같아요.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김은혜가 좀 김병욱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여기 서울 경기도 3석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는 한 6석 정도가 지금 확실한 뭐 국힘에서는 뭐 9석이다 얘기를 오늘 뭐 연합뉴스 보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충북 충주의 이종배,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공주 부여 청양의 정진석, 서산 태안의 성일종, 홍성 예산의 강승규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 접전이고 예를 들면은 뭐 청주 청원의 김수민이나 청주 뭐 상당도 그렇고 서원, 뭐 보령, 서천, 장동혁은 심지어 보수가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엎치락뒤치락.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야? 충청이 최악의 경우 6개 국힘이. 마이너스 6개? 그러니까 28석 중에 최악의 경우 6석밖에 못 가져간다고. 최악의 경우. 최악을 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강원도는 8석 중에 5석을 지금 국힘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홍천의 유상범, 그리고 속초의 이양수, 그리고 춘천 을의 한기호, 그리고 강릉의 권성동, 동해 태백의 이철규는 거의 확실하게 가져갈 것 같고 원주 갑, 원주 을, 춘천 갑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여기 5석, TK 25석, 이제 저기까지 부울경 TK가 제일 계산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하면은 10석에서 다 합쳐서 15석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10개까지 가져간다고? 부울경은 다 합쳐서 10석. 지난번에 7개 아니었어요? 7개였죠. 그러니까 왜냐면 북갑의 전재수, 사갑의 최인호 여기는 확실히 이기고요. 해운대갑은 지금 주진우가 나왔는데 홍순원이 뭐 여조상으로 이기는데 이거는 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연재의 노정현 진보당에 여기도 이길 것 같고 그 수영은 단일화 안 하면은 정현욱 장해찬이 단일화 안 하면 유동철이 이기고요. 양산울의 김두관도 앞서고요. 그리고 김해을의 김정우도 많이 앞서고요. 그리고 뭐 창원진의 황기철, 울산동의 김태선 등등에다 여기에 사상의 배재정 여기 원래 그렇죠. 장대원 지역구인데 배재정, 김대식 있고 뭐 배재정 오래 고생했지. 부산 진갑, 창원 선상, 울산북, 울산 남갑, 거제, 양산갑까지 지금 접전이거나 국힘이 약간 우세하나 그래.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거를 제가 지금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최악의 경우에 8, 서울 8, 인천이 경기 3 하면은 이게 13석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충청도 6석 하면 19석이고요. 여기에 강원도 5석 하면 24석입니다. 여기에 TK 25석도 하면은 49석이고요. 여기에 PK에서 25석을 가게 되면은 이게 73석 4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10개나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야. 네. 지난번에도 너무 못했는데 참패 중에 참패였죠. 네, 참패 중에 참패지. 그러니까 바로 고발하더라고. 고발 좀 그만해. 고발 좀. 내가 근거를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103 빼기 10개를 해버리면 93이 되는데. 93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례대표도 이제 지난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비례대표는 무조건 줄어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19석을 얻었는데 19개를 했어요. 왜 19개가 됐냐면은 저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캡을 씌워가지고 맞아. 얘네가 100석이 안 됐잖아요. 지지율은 33.8%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더 가져갔어요, 의석을. 맞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지금 지지율로 계산을 하면은 네. 15석에서 17석이에요, 비례가. 그러니까 19석은 안 나와, 지난번보다.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2석이나 뭐 4석을 2석에서 4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건 지지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100석 언더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제가 설레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날 고발했어. 고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아니, 고발을 한다는 거는 본인들도 그런 거를 인지하고 있다. 아니, 이제 명확하게 요건 하자.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주장은 네. 그런 내용이 전혀 국민의힘에서 돌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그래서 나를 아. 고발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밝힐게. 그런 서류는 없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스픽스에서까지 고발당하면 안 되니까 네. 내가 정확하게 밝히고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 뭐 저도 고발당해 기소돼 있으니까요. 뭐 고발이라는 게 각오하고 저희들이 발언을 하는데 나는 보수라고. 그만 좀 고발해. 뭐 저도 굉장히 중도적 성향의 인물이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뭐 실제로 여의도 가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난번에 뭐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번에 국힘이 170석을 얻는다. 민주당 이번에 폭망한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민주당도 뭐 업무 우리 평론가를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가 이렇게 분석한 것 때문에 예.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김준일 평론가 때문에 민심이 영향을 받았다? 아니 그런 거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그런 거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김준일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제갈 물리면서 막 말 못하게 하는 저 행위가 얼마나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저렇게 전망할 수 있고 과도하게 하든 아주 과소로 평가하든 할 수 있는 거지. 그 입을 틀어막는 게 무슨 보수 정권에서 집권 여당에서 그리고 개인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그 조사받으러 가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아이 그럼요. 자기들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먼저 조사받으시 우리 대표님한테. 아니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을 리서치뷰가 3월 정기 여론조사에서 해봤더니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국민의힘이 1위를 기록했고 52%가 절대 찍고 싶지 않다. 민주당 38% 절대 찍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52% 그 응답자의 52%가 절대 찍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 거는 이게 만약에 표본이 제대로 돼 있다면 와 이건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정당을 굉장히 혐오한다는 거잖아요. 강고하잖아요. 예. 바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 저 일종의 이제 그 비판 이런 게 한 60에서 65% 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렇게 봤을 때 35에서 40 정도 가지고 총선을 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다. 총선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 왜 이래? 너무 무능하다.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내로남불 저렇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밖에 지금 하지 않아요. 정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듣습니까?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송해주고 있는데도 왜 국민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차라리 너희들 신문하고 방송을 아예 안 보겠어. 라고 하는 이유를 왜 국민의힘은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정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들어야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재갈 물리죠. 언론사 압박하죠. 잘못 보도했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심판해야 됩니까? 아, 겁먹고 오히려 물러서 줘야 합니까?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예? 사전투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전투표 이틀 남았어요. 아니 사전투표 이틀 남은 거예요. 금토죠. 금요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막판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합의해 보려고 전공의들 불러서 혹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그냥 그 전공의의 회장이 와. 그러면 회장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고 대통령이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를 사주면서 너무 고생했지 뭐 이러면서 소폭 말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대파는 넣지 말자. 대파만 제발 대파만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화기애애하게 우리가 뭐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할 것 같다라고 이런 게 깜짝이라도 나온다면 뭔가 깜짝이 나온다. 예? 깜깜이 선거 기간에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더 나빠지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황 호전시키지는 못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예. 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예. 그럼 국민들이 더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 그거는 안 정도야 되지. 이게 타협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거는 아니지. 그럼 당신은 예. 얘기 듣겠습니다. 이 말 한다고 대통령실에 불러서 아,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그건 또 보여주는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네. 스타일상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만났는데 대화합시다 정도 가면은 예.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쇼냐? 저게 진심이냐? 이제 판별력이 다 생겼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저는 총선에 영향 없다고 봅니다. 아. 더 막아야 되겠죠. 더 네. 막아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를 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최대치로 해봐야 봉합 수준이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한 좀 있죠. 예, 있어요. 한 있는 것 51%. 같아요. 네. 50. 그러니까 총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총선하고 무관하게 빨리 해결돼야 돼요. 이거는 그렇긴 하죠.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환자들이 힘들어요. 환자들이 너무 네.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전공의들이 어쨌든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앉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앉을 확률은 저는 총선 전에 앉을 확률은 51%. 이게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10% 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입장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계란말이랑 소폭을 먹을 확률은 0.1%. 왜냐하면은 전공의들이요. 네.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 네, 대통령이나 이 정권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 카르텔, 적폐 이렇게 몰아간고 이렇게 뭔가 몹쓸 인간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본인들은 뭐 저는 그 주장에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전공의들은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완전 적폐로 몰아갔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소폭을 말아주고 뭐 계란말이를 먹으라고 대파는 넣었나?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어. 화해될 가능성은 없고 사실 네. 이게 지리멸렬하게 조금 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대화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테이블에 앉으면요 의사협회나 이제 전공의들이 가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강력한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이번에 해당자들 경제를 요구한다거나 젊은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원점 수 재검토 있지. 해주세요라고 네.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통제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그렇죠.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직무 라인에서는 매우 고심을 할 것이다. 사전에 짜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라이브로 돌려주세요라고 해놓고 네. 생방으로 거기에서 뭔가 발언을 했다? 그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하겠지. 또 대통령실 라이브로는 안 하. 근데 이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20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니 그냥 군대를 가버리면 된다. 군대 가면 그냥 일반병으로 군대를 가면 오히려 2년 정도를 번다며요. 시간을 한 39개월 맞아요. 공보의 의무 복무를 했어야 되는데 2년 정도 벌고 그동안에 뭐 그렇게 2년 정도 번 시간으로 이번에 유급이 될 거 아니에요. 1년 정도. 그러면 그거 충분히 이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다. 아니면 정 이러면 미국으로 가버리겠다. 그래서 홍콩에서 무슨 뭐 시험 보는 거 있습니다. 네, 예. 영어로 시험 보는 거 있는데 그거 보고 가버리겠다. 근데 그럴 만한 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쉽게 타협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도 잘못한 게요. 예. 실제로 이 국면에서 뭔가 상황을 호전시키려면요. 의사협회장을 불러야 돼요. 의사협회장을 불러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협회장. 의협회장은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돼도 오히려 지금 많다. 지금이 많다. 스탠스가 굉장히 강경하던데. 강경하잖아요. 그 네. 강경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대화할 때 우리는 의사가 필요하던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싶은데 의사협회는 어떠냐. 너무나 이분이 강경한 얘기를 계속해요. 네.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야, 의사단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학생들을 불러가 대화를 해버리잖아요. 학생들은
상징이긴 하지만 대표성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타협한다, 만다 이렇게 결론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전술적으로도 학생들 불러서 대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타협되기가 매우 어려운 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니들이 생각하는 단일한 타협안을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데 의사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공의 협의회 그 이제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오히려 현행 유지나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2월 23일, 24일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500명 수준 증원에 찬성하는 게 가장 많았어요. 교수들은? 네, 교수들은. 그리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350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수들은 어쨌든 조금 늘리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의협은 아예 줄이자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의협은 어쨌든 우리가 유일한 법정 단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의협이랑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전공의 의협은 또 전공의들은 상관없어, 우리 사실은. 거기는 개원이들 네, 대표하는 데지 그렇습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전선이 너무 넓어요. 이거 지금. 자체가 네. 15년 후의 일이야. 15년 후에 2,000명이 증원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의로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업이들은 전혀 관련이 없지. 15년 후에 뭐 본인들은 은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공직선거법 의원들이 입법기관들이잖아요. 국회의원 뽑는데 지금 이거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깜깜이 기간이 있는 나라가 거의 뭐 한국이 유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왜 이런 걸 못해요? 비례대표 선출할 때 유세차 사용,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이런 거 지역구는 다 하잖아. 근데 공개 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 이런 걸 왜 못하지? 플래카드 설치,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 기구를 만들고 선거 사무 관계자를 선임하고 이런 거를 왜 못하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법 참 희한해 이런 거. 이게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냈는데 네. 전부 다 합헌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조국 네. 대표가 다시 한번 어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내겠다라는 거고. 애매해. 조국 대표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우리가 도입이 됐고 여러 정당들이 다당제가 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비례정당도 그러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걸 유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이건 결과를 지켜봐야 돼.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마이크 못 쓰고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불법이에요. 마이크를 잡는 그렇죠. 순간 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이건 저도 이제 너무 낡았다 선거법이. 그래서 바꿀 필요도 있고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었으니 바꿔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져야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깜깜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은 이제 장애인 비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는 나라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없애야 돼요, 이거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게 딱 한 가지만 더 정기환 대표 그 말씀 전에, 아니 검찰이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용해. 이런 이상한 선거법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사람은 잡아놓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한테 뭔가 칼자루를 쥐어주는 공직선거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사법은 대검 공안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지방청에 하달을 하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공정성 시비가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저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될수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막기 위해서 계속 차단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의 자유시장이거든. 그렇죠. 돈의 자유가 자본주의고 말의 자유가 민주주의야.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말의 자유가 민주주의, 돈의 자유가 자본주의다. 그러면 돈의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에서 말의 자유는 왜 그렇게 틀어막아? 왜 그렇게 입틀막을 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 지지를 받으니 이 제도가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선거운동을 못해? 마이크 못 잡아? 유세차도 없어? 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말이 안 되도록 통제를 해왔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200대 100의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국민에게 말의 자유를 하라. 그렇죠. 통제를 하지 말고 풀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낼 때는 협상과 타협을 하라. 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선진국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위헌 소송 뭐 갈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국회에서. 차라리 바꾸든지 그냥 그냥. 국회에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좀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으니까 예. 다음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김준일 대표 같은 분이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해보니까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것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줘. 김준일 대표 다음에 저 비례대표 나오라고요? 아니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정당을 만들어라고? 이번에 39개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김준일 당. 아, 그렇죠. 어떻게 김당, 일단 준당. 저기 준당. 고발당한 거 해결부터 하고. 심층토론 여기까지 그리고 하겠습니다. 고발 예. 극복당으로.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기환 스픽스 대표였고요. 예, 잠시 광고 보시고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와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2부 심층 인터뷰에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선거 공보물이 배달이 돼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조국혁신당도 물론 꼼꼼히 봤죠. 네. 거기에 박은정 전 검사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첫 번째가 D넷, 검찰 D넷에 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 네.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저도 이게 진짜로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 네. 검찰에서 저희가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면서 네. 그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만 네. 그 저희 수집해야 하는데 그 휴대폰에 있는 정보 통째로 그것을 복사해서 그 수집을 해놓고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됐던 것 그걸 같아요. 폐기하지 않고 검찰의 서버 어디 컴퓨터에 그것이 저장을 D넷이라는 D넷이라는 네, 서버에 서버에 혹 그 보관해 놓고 그것을 혹시 불법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예.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렇게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뭐 문무일 총장 때도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문 총장이든 뭐 윤 총장이든 이런 거를 했다 하면은 다 불법이다. 네, 그것이 그 뭐 검찰에서는 예규를 통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네. 제대로 저 공판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해식값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뭐 반박은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영장주의를 넘어서는 헌법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예. 예규라는 것은 법령도 아니거든요. 예. 만일에 그것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을 했다면 예.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규 따위로 예규라는 게 규정이죠. 그렇죠. 예. 내부적인 뭐 어쨌든 그 규정에 불과한 것이죠. 영장주의는 헌법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부처의 규정 따위로 헌법을 지금 뒤엎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 부분을 끝까지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이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또 활용했다는 의심을 주는 보도들이 쭉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또 그 신고센터도 만들어서 예.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정보를 보관하고 어떻게 혹시 분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건 지금 공수처에 저희 고발했기 때문에 예. 공수처에서 빨리 그 D넷을 압수수색을 해서 예. 그 증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낸 자료로 뭔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검찰에서 그 다시 영장을 받아서 음. 대검의 그 부분 D넷을 이제 압수수색을 받아가지고 예. 그것을 또 증거로 제출을 하고 이런
그 형식이었던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것이 증거의 능력이 없다. 이런 또 판단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 시절에는 이런 거를 저는 형사부 검사였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올라오는 압수영장을 지휘하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디넷에 제가 뭐 그것을 활용하거나 디넷을 뭐 제가 그 업무상으로 했다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셨어요? 네, 전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이것도 그러면 접근하는 사람이 특수부 검사들 한정돼 있을 수 있네. 네, 인지 수사를 하는 검사들,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던 범죄정보, 예. 거기서 이제 주로 했었던 업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에 그 있는 그룹.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검찰 캐비넷, 캐비넷 같은. 네, 검찰 캐비넷이 사실상 이제 디넷이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검찰 그 물리적으로 검찰 캐비넷을 그렇게 크게 둘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네.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디지털 정보로 보관하는 게 편하기는 하겠네요. 네. 예, 검찰 그런 입장에서. 의심이 가는 거고 네. 빨리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검찰 캐비넷이 디넷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조국 혁신당은 지금 당 자체 지지율도 그렇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네요.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인 상황이고 네. 당에서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몇 석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합니까? 공식적인 목표는 네. 10석, 10석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목표는 대표께서 10석이다? 말씀을 하고 예. 계시고 하여튼 겸손하게 끝까지 음.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NS 조국 대표의 SNS나 아니면은 그 내놓는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 어떤 그 광고 전문가나 이미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좀 전략적이고 네. 예, 치밀한 구석이 있던데. 저희가 뭐 내부의 예. 메시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뭐 있겠지만 예. 저희는 굉장히 절박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절절한 마음에 그렇게 메시지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그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밀 타격한다. 예. 선명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메시지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동훈 장관이 말을 하면 부산 사투리로 네. 예, 각쉐리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디비진다랄지 예, 치아라마 이런 걸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접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부울경이라는 접전 지역을 범야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이 만약의 전략이라면 상당히 저는 뭐 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략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거예요. 계획 같은데 뭐 이런 네. 생각이. 예. 뭐 디비진다 이런 표현은 예. 그 저희가 출정식 할 때 예. 저 모이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부산 시민들이 예. 디비진다, 우리 디비자 이렇게 그걸 이제 그러니까 뽑으신 현장에서 거네요. 메시지를 또 주시기도 하고 예. 내부적으로 또 대표께서 또 그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강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잘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약 1호가 이것도 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게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고 공약 1호가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공정과 상식을 예. 실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저희는 성실하게 협조하고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거졌던 많은 의혹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도 뭔가 이 패소할 결심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고발사주 그 총선계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뭐 손준성 검사가 실형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의혹돼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 또 딸의 그 논문 대필 의혹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의심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신들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약 이유가 이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인데 네. 조기 종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기 종식은 저희가 그 뭐 한동훈 특검법이라든가 그 후에 이제 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정말 많은 의혹들, 주가 있죠. 조작을 비롯해서 지금 최상병 수사무마,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통화 내역도 나오고 간접적인 정황들도 나오고 예.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저희가 특검법으로 또 진행을 시킨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꼭 탄핵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조선일보에서 그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있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닉슨처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닉슨처럼 사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게 온 국민의 바람이 될 수도 있다. 간절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면 나라가 불안해지고 네.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뭐 마치 이제 종북 좌빨들의 세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 판을 칠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국정 파탄, 예. 정치의 실종 이것이 그 지금 뭐 조국 대표 혹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잘못인가?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그 책임인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열기가 굉장히 높으세요. 예. 그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그 야당을 심판하겠다라는 프레임은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2, 3년 전에 거의 모든 언론, 진보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과 그리고 민심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의 양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인간으로서의 사람들의 연민 같은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예. 선거 의제를 좀 다니다 보면 개별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면 예. 그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다가오셔가지고 조국 대표가 너무 고생했고 너무 가혹한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검찰이 너무했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국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조국 혁신당을 자기는 반드시 찍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은 굉장히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이 중도의 그 민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지상정 같은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예. 있고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무엇이 공정한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 의혹 이런 것들에 그런 건 다 대해서 덮었거든. 공정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그리고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가혹하게 올인하는 예. 그 용산 대통령실의 위성정당 같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분노하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님을 지금 검찰에 고발했던데 그 내용이 네. 뭔가요? 그 제가 또 방송에서 네. 남편 뭐 이종구 변호사에 대해서 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뭐 허위사실 공표다? 네,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gun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관예우 논란도 있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검사 시절에 부실하게 수사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던데. 그 사건은 아마 그 이종구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아마 8년 전에 예. 그 본인이 뭐 부장검사할 때 직접 수사해서 예. 부장검사임에도 공소 유지하고 예. 또 추가 피해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예.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대검으로부터 뭐 표창 그 올해에 뭐 이렇게 그 표창도 받고 잘했던 사건인데 예. 8년 전에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뭐 해외 외화 밀반출 재산 도피 이것을 지금도 기소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8년 전에 기소 못한 것을 기소 안 했던 것을 지금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예. 부실 수사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뭐 정관예우 논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이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그 자기가 성실하게 이제 서울 변호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사를 받아서 조사 후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피해자를 위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피해자를 위해서 한 뭐 10만 원 정도 혹은 무료로 수임을 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송구하다는 사과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폭력 범죄 저지른 처남 예. 진동규 씨 그다음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로 예. 유죄 확정을 받은 장인 예. 진형구 씨 예. 그분들도 나와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최은순, 그러네. 뭐 김건희 예. 예. 이런 분들도 다 나와서 사과를 하시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을 같이 돌아다니시죠? 네. 예. 버스 타고 같이 다니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예. 저희가 이제 로고송도 사용을 할 수 없고 네. 유세차도 할 수도 없고 마이크를 써서 연설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예. 개별적으로 유권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네. 어떻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가가서 예. 한 분 한 분씩 저희 진심을 그래요? 담아서 조국혁신당입니다. 예. 비례는 뭐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음. 생각을 받았고 자기 느낌을 받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들, 예. 어머님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번에 꼭 이겼으면 좋겠다. 주로 어떤 지역에서 그러던가요? 서울에서도 그러시고요. 서울에서도 부울경에서도 부울경에서도. 그러시고 심지어 대구 지역에서도 저희가 대구 시당을 이제 곧 저 창립할 건데 예. 거기 한 1000여 명 정도의 당원이 모인 거는 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네. 뭐 그쪽에서 뭐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래요? 서로 존중을 해주고 저희는 저희 지지만 호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셔닝이 조금 뭐랄까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적이니까 거대 정당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여기에서 이제 중도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책이 사회권 강화가 네, 맞습니다.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노회찬 정의당과 비슷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거죠. 네, 저희 내부 강령이나 정책들을 보시면 조금 더 왼쪽으로 저희가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런 민주당의 왼쪽의 그룹들은 보수 신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네. 색깔론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공격은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대신에 저에 대한 공격을 너무나 심하게 이제 하고 개인적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고 네. 예. 그 신문사들에서 주로 뭐 전화를 많이 받으세요? 이제 취재 법조에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조 오히려 기자들이? 정치부에서는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친검 검찰과 친검 언론 쪽에서 그런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고 또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가 아마 밝혀지면은 과장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대국민 담화 뭐 50분이 넘었었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별 기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기대가 없었다. 댓글을 보니까 뭐 예. 만우절 특집이냐 뭐 이렇게 예.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원고 그냥 읽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검찰총장일 때랑 똑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을 보니까 그 뭐 국민의힘 의원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지금 그 국민의힘 지금 나오신 그렇죠. 지금 뛰고 계시는 후보들이 그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는 걸 보면 예. 실망스럽다. 더 이상 실망스럽다.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조국 혁신당과 후보님은 비례대표 1번이시니까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원하고 어떤 국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치가 실종이 되고 네. 민생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내로남불 검찰권 행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저희는 시대적 과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복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기 종식시키고 네. 그 다음에 아젠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네, 그리고 뭐 정치 개혁이라든가 사회 개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의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